투자 대상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착시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통화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요즘 투자하신 분들에게 이번 조정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느낌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이 조정이 매우 아픈 조정 누구한테나. 그리고 참 황당할 만큼 크게 빠져요. 근데 전체가 아닌 게 또 좀 신기한 조정이에요. 다우는 신고가도 막 내기도 하고 S&P 빠지는 거는 극히 작아 보이는데 나스닥만 크게 빠지는 건데 또 나스닥 지수는 지금 한 10%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특정 종목은 30%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종목은 정말 막 악소리가 나는데 지수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건 크게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내 거만 이렇게 빠지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개인이 기술주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얘기를 할 때 서학개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인머스트는 이제 해외 투자가 좀 훨씬 더 많고 특히 이제 미국 ETF 쪽도 굉장히 많다 보니 막 서학개미 막 이런 말들 쪽에 속하는 분들이 저희 고객들에게 주로 속하겠죠. 근데 대부분 기술주 투자죠. 서학개미라고 하면. 예, 그 보유 종목 중에 뭐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금융주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하면 압도적으로 대부분 유명한 기술주들을 특별히 뭐 중국의 기술주조차도 들고 있고 하니까 나스닥 관련이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의 그런 하락이 아주 뼈아프게 느껴질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보다 개인들의 그런 상처나 고통은 더 크죠. 그 기술주 비중이 너나 할 것 없이 좀 높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들은 나만 좀 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기술주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좋은 상황인데 시장이 좋을 걸로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밖에 없었는데 조정을 하면 이건 짧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좋은데 조정을 하는 거면 짧아야 정상이죠. 어떻게 하다 조정을 악재가 갑자기 불거지더라도 그게 길게 불거지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근데 상황은 틀림없이 좋아서 낙관을 가졌는데 희한하게 길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나 맞은 게 뭐냐면 거의 투자 지표들 중에서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행동 재무학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드리는 이유가 심리 지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번에도 굉장히 상황은 낙관적이었거든요. 절대 상황 자체는 그래요. 경제가 실제 좋아지는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죠. 이번에 지나간 주말에도 금요일장에 미국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월요일 빠지고만 했는데 고용 지표나 이런 지표들 다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고용이 되게 높게 나왔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미국은 정말 현저합니다. 백신까지도 빠르게 배포되고 있어서 미국은 서비스업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70% 막 이렇게 잡는 그런 나라인데 셧다운을 한 그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비스업 지수가 벌써 두세 달 전부터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백신 때문에 활동이 가능해져서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면 그건 정상. 근데 그렇게 되기도 전부터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더니 12월 달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제가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중에 서비스업 지수라는 것들이 둘 다 엄격하게 좋아지는 유일한 나라 미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면 미국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탄탄해요. 왜냐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니까. 제조업이 좋아져도 온기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10% 미만이에요, 제조업은. 예. 그런데 아주 비중이
서비스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1등인 미국이 서비스업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막 툭툭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미 12월에 그랬고. 네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최고 낙관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장도 1월 둘째 주가 되기 전에 지금으로 보면 최고점을 그때 찍은 거고, 미국은 조금 더 연장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때 심리 지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 1,000억 정도 이상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 운용자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향후 한 달, 향후 6개월 시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 지수가 역사상 최대였었어요. 1월 달에. 상이 좋을 것 같다. 낙관적인 변수가 높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낙관적인 견해가 높아진 것도 너무 당연한, 리즈너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낙관을 가질 수 있는 근거조차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펀더먼털 근거들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일 때는 조정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요인 때문에 조정을 해도 기다려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못 떨어져요. 조금만 떨어져도 확 사버리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가 800불 넘어갔던 게 지금 600불대에서 600불이 깨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탁탁탁 내려올 때 누군가 확 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800불이 깨졌을 때,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는 800불만 깨져도 너도나도 사자가 들어와 버려서 도저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루는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그 다음에는 싸졌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혹시 놓칠까봐 살 만큼 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누가 사가버릴까봐. 뭐 어디 쇼핑하러 갔는데 뭘 봤는데, 네네. 보고 구경하고 저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 남았으니까 그걸 사버릴까봐 다시 가가지고 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긍정적일 때 사람들이 빨리 사고 싶을 이럴 때는 호가 자체가 조금만 내려가도 확 사버리기 때문에 호가를 받치게 돼요. 사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800불 깨고 600불 때까지 내려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단계를 내려온 거예요. 그러는 동안 누군가 적극적으로 사서 이걸 올릴 힘이 없었던 거고, 그 이상한 일인 게 작년도에 뭐 큰 이슈들이 많을 때도 다 그거를 막 분할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비트코인 사고 막 이런 아주 쇼킹한 일들을 막 했는데도 그때도 막 사자가 막 엄청 들어오던 개가 지금은 다 어디로 왔냐는 거죠. 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받치는 사자가, 물론 지금도 계속 사니까 거래는 일어나는데, 네. 이 사자가 넘치면 호가를 올리면서 가게 되거든요. 그게 하루의 거래잖아요. 내려오다가 사자가 막 넘치면 뒤에는 오른 거로 끝나는 거. 그죠? 근데 그런데 지금 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는 어디서 왔느냐.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컨센서스가 의미가 있지 않다. 주식시장에는. 컨센서스는 낙관적이었으니까. 역사상 최대 낙관 지수가 숫자로 나타날 정도로 컨센서스는 낙관적이었어. 근데 시장은 그 컨센서스대로 안 가잖아. 네네.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는 전문가들이 매번 맞지 않은 건 아실 거고, 매번 틀리다고도 하기도 어려운데, 네. 많이 틀려요. 전문가들의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도 그냥 여기 시장은 그냥 용인된 채로 가요. 그래도 조금 발달됐다라는 미국은 자기가 예측한 의견을 낸 전문가들,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금융 쪽에 일하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 점수가 매겨지다고 제가 드렸잖아요. 10번 의견을 냈는데 몇 번 맞췄는지. 그래서 등급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미국 시장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거. 체크를 하잖아요. 말한 거에 대해서. 한국 비하하는 건 아니고, 한국 금융은 아직도 자기가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됐는지를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YTN에 무슨 생생경제인가? 뭐 거기 출연했을 때, 거기 주인이들을 위한 뭐 이런 시간이어서 제가 몇 번 이제 했는데, 전화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평가를 해보자. 그런 사이트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근데 아직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막 사이트가 되게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크고 막 화려하지는 않은데, 지금도 가면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점수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자기들이 그걸 체크를 해서 맞았다 틀렸다
퍼포먼스가 어땠다. 이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좀 미약해요. 하지만 컨셉은 그거예요. 왜 안 지켜보냐. 근데 사실 한국은 지켜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말해놓고 네. 뭐 어쨌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대신 평가는 누가 해주냐면 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유튜브에 출연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원래는 이런 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주된 고객은 애널리스트의 고객은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그 리서치 센터,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은행에도 이제 비슷한 기관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리서치 센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어디 가서 PT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맨날 연구만 하고 리서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을 보고서로 계속 내잖아요. 네. 그 보고서를 페이퍼로 내기도 하지만 항상 가서 말하는 곳이 있어요. 누구 앞이냐면 기관 투자자들 앞에. 기관 투자자는 누굴까요? 대규모 집단인데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국민연금에서 큰 돈을 운영하거든요. 여러분이 낸 국민연금을 갖고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집단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게 낫다는 게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작업은 거의 대부분 위탁 운영해요. 그러면 뭐 위탁하는 운영사가 있겠지만 국민연금 자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도 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국민연금에서 자금 운용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저도 증권회사 출신인데 증권회사에서도 그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그 PI라고 자기 자금 운용하는 부서가 있어요. 증권회사의 자금, 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증권회사는 3가지 수익 구조가 있는데 이 중에 뭐 리테일 판매도 있지만은 리테일 쪽도 있지만 자기 자금 운용도 있거든요. 이 자기 자금 운용하는 부서 애들은 뭐 크게 몇십 명도 될 수 있지만 한 10명 정도가 이제 돈을 나눠 받아요. 받는다는 게 뭐냐면 또 이렇게 수령해 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맡긴 돈, 너는 100억, 뭐 너는 50억. 그 받은 50억을 갖고 1년 동안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이것도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해요. 그걸 프랍이라고 하는데, 프랍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 돈을 갖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서도 할당받은 돈이 있겠죠. 근데 사이즈가 크겠죠, 여기는. 예, 국민연금은 전 세계 가장 큰 연기금은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연금, 그 다음에 2번째는 일본의 우정부, 3번째나 4번째가 한국 국민연금 뭐 이렇게 될 정도일 거예요 아마. 뭐 지금 예전 기억인데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국민연금 크잖아요. 요즘 계속 기관 매도, 한국 시장에서 기관 매도는 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기금이 팔고 있는데 이유는 아시죠?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국민연금은 운영하는 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식 몇 프로, 해외 주식 몇 프로 이렇게. 근데 작년도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비중을 맞추느냐고 파는 거예요. 이건 뭐 앞으로도 아마 꽤 많은 돈이 남아있겠죠. 지금 꾸준히 팔았지만은. 그래서 나빠서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파는 거. 그게 이제 룰이, 운영 룰인데 그 운영 룰을 운영하는 그 각각 매니저들이 있어요. 맡은 돈이 100억일 수도 있고 1000억일 수도 있고 100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1000억 조 막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앞에 가서 애널리스트들이 PT를 해요.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부문이 어떻게 되냐면 뭐 스트래티지스트, 네. 전략도 있겠고 이런 사람보다는 이제 산업별 애널이 많겠죠.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즘에 이제 한국은 대표 반도체니까 이제 반도체 애널들은 여기저기 애널이라고 말하지 말고 애널리스트라고 말하고 한데 맞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자기 의견을 이제 PT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의 주 고객은 기관 투자자였던 거고 지금 이제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데들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없던 거죠. 이제 개인한테 이제 알려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점을 받지는 않지만 네. 기관 투자자들은 매의 눈으로 평가하겠죠.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샀더니 파이였어. 그럼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평가를 받고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게 베스트 애널 아닙니까? 매일경제 2020년 베스트 애널, 한국경제 베스트 애널 이러면 그 사람들 이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으면서도 조금 틀린 얘기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온 어떤 분이 그러니까 경제방송 하는 아나운서 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간의 이익이 연결돼 있다.
그 애널리스트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 네.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애널리스트가 연결돼 있다 보니 애널리스트가 사석에서 술도 같이 많이 먹고 친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진정한 의견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해서 베스트 애널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실제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처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평가를 받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자, 제가 뭐 애널리스트를 욕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오늘 제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라서 네. 이게 좀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네. 거기서도 애널리스트의 한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전문가지만 한계. 지금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컨센서스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프로치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결과로는 적합지 않았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 테슬라 얘기를 하기가 많을 수 있어서, 테슬라가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개월은 떨어지고, 네. 다시 실적이 발표 나고 나면 확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기관 투자자들, 어떤 그 자금 운용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앞으로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면 더 돈을 번다면, 테슬라가 3개월 뒤에 주가가 올라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3개월 동안 조정하는 거에다 투자했을 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굳이 테슬라를 지금 사서 또 혹은 갖고 있을 때 기다려서 3개월 뒤에 수익을 내려고 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하락한 거에도 수익을 내고 또 뒤늦게라도 사서 3개월 뒤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하겠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걸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공매도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진다는 데다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한두 달 내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보이고 수단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지금 왜냐면 모멘텀이 온 거예요. 테슬라가 작년, 그러니까 한 2019년 이럴 때는 툭 하면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문매를 맞았었어요. 근데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공매도 투자자의 단점이 뭐냐면 하락한다는 거에 투자했는데 얘가 올라가 버리면 그냥 사갖고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봐요. 그 손해가 무한대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보면 풋옵션의 손해는 무한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공매도가 테슬라를 건드렸다가 정말 질색팔색을 하게 당한 데들이 생겼어요. 그 2019년 하반기부터. 그 전까지는 단골 메뉴였었어요. 특히 그린라이트라고 말하는 미국의 공매도 그쪽의 전문 그룹, 가장 큰 실적을 갖고 있는 공매도 전문 그룹인 헤지펀드가 테슬라를 1년간 내리깠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그런데 거기조차 2019년도 하반기에 뒤집어지면서 아마 손절했을 거고, 그 뒤부터는 그 아성이 코로나 때 같이 떨어지면 그 후에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네. 뭐 작년도 하반기에 테슬라 정말 장난 아니었죠. S&P 편입되면서 막 뭘 해도 안 망가졌잖아요. 증자를 그렇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커지면서 별로 안 떨어지는 주식은 불가능해요. 주식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전망이 되게 좋아요. 네.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산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려고 돈을 조달해요. 근데 조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증자라는 게 있죠. 네네. 주식을 발행해서 큰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너무 전망이 좋으니까 합병을 해버려요. 근데 합병을 하려면 어떻게 저기를 사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묻어놨던 엄청난 돈들과 또 좀 조달을 해서 걔를 한 번에 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기업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있던 돈을 써버린 거고, 네. 완충장치가, 안전장치가 없어진 거고, 또 빌려서 했으면 이거는 부채잖아요. 일단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 돌려받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적자 상태죠.
아주 탄탄한 현금으로 밸류에이션 반영이 못 돼요.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금을 이만큼 쌓아놓았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따질 때 현금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합병을 해버리고 나니까 현금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현금 가치만큼은 이 밸류에이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아질 수 있는데, 모멘텀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전망도 너무 좋고 실제로 그 업계에서, 그 산업에서 점유율도 너무 높기 때문에 1년 뒤나 2년 뒤에 실적도 너무 분명하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제가 편한 말로 개털 써버렸으니까 이럴 때 주가 어떻게 될까요? 시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가가 멈칫멈칫거립니다. 바로 직전번에 탄력 있는 상승을 못해요.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회사가 지금 상당한 자기 투자에 의해서 재무적으로는 취약해져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그대로 주지 못하죠. 그래서 무거워요, 이럴 때 주식들이. 뒤로 막 가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는데 무거워요. 저희가 투자했던 어떤 부분에 기대에 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이 산업이 너무 전망이 좋은 나머지 자기 투자가 커져서 저희가 최근에 처분하는 것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무거워져 버려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테슬라처럼 분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거워져야 십상인데 그런 것도 없이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사실 위기가 있었는데 S&P에 편입될 때 이런 트레이딩이 가능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S&P에 편입이 되면 벤치마크에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S&P 500을 투자하는 모든 투자 회사나 자금들이 억지로라도 테슬라를 그 비율만큼 사야 돼요. S&P 500을 똑같이 추적하는 인덱스를 만들려면 만약에 S&P 500에서 테슬라가 10%를 차지했다면, 이거 10%라는 뜻은 아니고요. 10%를 차지했으면 갑자기 편입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S&P 500을 쫓아가는 투자하는 모든 투자들, 예를 들면 스파이라고 하는 SPY ETF는 근데 전 세계에서 S&P 500을 추적하는 게 스파이밖에 없나요? 제일 ETF 종류가 많은 게 S&P 500 인덱스예요. 그럼 걔네들은 다 10%만큼 테슬라를 어느 날 12월 며칠이었을 것 같은데 그날 다 사야 되는 거예요. 편입을 강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S&P 500과 같이 움직이려면 S&P 500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언제 예고됐어요? 뭐 못해도 두세 달 전에 예고됐죠. 그러면 헤지펀드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테슬라를 막 사놓습니다. 몇십 프로를. 20%를 사놔요. 그리고 딱 편입되는 그날 S&P 500을 추적하는 스파이부터 해서 전 세계 수많은 펀드, 그 다음에 ETF 인덱스들이 테슬라를 살 때 거기다 대고 파는 거죠. 그러면 다 받아주게 되겠죠. 왜냐면 얘네는 강제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대규모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테슬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날 예의주시 않으면 밤을 보냈죠. 상장되는 날 이제 엄청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미 그걸 노리고 테슬라를 샀던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테슬라는 막 짱짱하게 올랐지만 그게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폭락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인덱스가 다 사긴 사는데 기존에 이 사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마구 던질 거 아니냐. 던지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대재앙의 날 재앙 없이 지나갔어요. 예, 사실은 여러분 모르셨나요? 혹시 어쨌든 그랬어요. 그게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의미들을 겪어왔으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 이 강한 존재였는데 지금 이제 막 그 아이들 말로 털리고 있는 거죠. 네. 뭐 계속 내려가도 예,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때가 되니까 취약해지니까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제 만만해졌잖아요. 네. 한두 달 전에 테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됐어요. 약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포인트들도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포인트, 금리가 올라간단다. 네. 그런 테슬라처럼 미래의 이익을 땡겨온 대표주처럼 보이는 테슬라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얘의 적정 가치는 떨어진다. 이건 제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거 막 식도 설명했으니까 다른 저희 영상 참고하세요. 그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기술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왜 금리 오른다는데 기술주가 이렇게 더 빠져?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 공부 차원이 아니라 그냥 좀 꼭 아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테슬라는 공격당할 포인트 1,
그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대표적인 거 뭐냐면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얘기할 때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GM도 전기차 선언했어. 폭스바겐도 작년 연말에 진짜 허무한 세금을 냈거든. 그게 뭐냐면 탄소세라는 거로 인해서 뭐 제 기억에는 뭐 1,300억 정도 이런 정도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으니 야 이거 차를 파느니 전기차를 하자. 이래야 됐던 거죠. 뭐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뛰어든 누구까지? 애플까지. 경쟁자가 많아졌는데 딴 애들은 뭐 모르겠는데 애플 정도는 꽤 경쟁자 같은 거지. 저력이 있으니까. 그러니 테슬라가 원래 이런 애들이 없었을 때 차지한다고 생각했던 점유율을 잃어버릴 거 아니냐. 전기차가 잘 되더라도 생각대로 돼도 버는 돈이 적어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그래서 테슬라가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굿 포인트예요. 떨어진다는 데다 투자하기에 적합한 거죠. 아주 이렇게 취약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자, 이런 공매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포인트는 알았어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는 왜 못하냐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냥 그런 거 있나요? 그 카드 같은 거 하거나 무슨 이런 게임 같은 거 할 때 난 죽을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죽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쌓여있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냥. 그죠? 그런 것처럼 개인은 작은 돈 갖고는 죽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지펀드들은 왜 한두 달 동안 테슬라 하락에다 투자한 다음에 굴뚝같이 테슬라가 다시 올라갈 거는 걸 알아도 네. 한두 달 동안 그 기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면 얘들은 근원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레버리지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개인인데 개인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딱 그 개인의 대출 양이 정해지죠. 네. 신용에 따라서. 네, 네. 무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헤지펀드들은 헤지펀드 법에 의해서 은행에다가 일정량의 담보만 되면 그 몇 배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라임이 사고 쳤던 그 덩어리가 커진 이유가 그거예요. 프라임 브로커라고 말하는 돈 빌려주고 주식 빌려주는 일을 하는 회사에 가서 안전한 자산을 국채 같은 거 그런 걸 걸고 그 수십 배 뭐 무식하게 수십 배라고 여러분이 상상하기 좋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돈으로 그 사고를 쳤던 거예요. 근데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들은 단위 자체가 맡기는 거 단위 자체가 크고 그거의 레버리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빌릴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공매도를 포지션을 쳐버리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난 죽을게 이렇게 돼버려서 공매도 전략은 원래 돈으로 이기는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거를 깨트린 게 게임스탑이잖아요. 개인이 대규모로 연합해버리니까 헤지펀드들도 초반에는 이길 수 있었잖아요. 네네. 나중에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규제를 해버렸지만은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역사상 누구도 그 헤지펀더들이 하는 이거를 막을 생각도 또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을 먹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가 정말로 세 달 뒤, 6달 뒤에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올라갈 걸 알고 있어도 자기의 공매도를 성공시키려면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CNBC하고 인터뷰할 때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일리가 있는 약점을 들춰낸다는 거죠. 자기는 저래도 다시 테슬라는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왜? 그 약점을 드러냈을 때 수많은 동조자들에 의해서 네. 자기 공매도 투자는 성공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보고 너 지난번에 테슬라 나쁘다며 너 구속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정당한 행위에 속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일종의 이런 언론 플레이나 그 다음에 이 헤지펀더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급 두뇌들이잖아요. 연봉도 높고.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취약점들을 이렇게 리포트로 만들면 진짜 뭐 며칠 밤을 새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죠. 그린라이트도 그랬고 시타델도 그랬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일반 수많은 개인들이 수많은 기관들이 따라하는 거죠. 동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6개월 뒤에 올라갈 주식도 지금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저런 내용 없는 주식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무슨 주식이든 그럴 수 있다. 무슨 주식이든 공매도 당하면 억울한 거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억울한 내용을 가진 기업도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있다. 한두 달 동안 최대 공격 포인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저 사람 오늘 테슬라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테슬라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 단순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컨센서스 따라가는 게 좋은 투자 아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낙관적인, 모두가 낙관적으로 볼 때 사실 거꾸로 반대로 안 좋아졌던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낙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낙관적일 때 혹은 기관 투자자까지 가서해서 낙관적일 때 시장은 반드시 조정하는지, 그리고 그 조정이 왜 짧지 않은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해야 되는 건데, 요번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올해 1월에 굉장히 낙관이 시장을 지배했는데, 왜냐면 누가 봐도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상황, 환경이었으니까. 그죠? 뭐 떨어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한 달 반, 두 달째 지금 하잖아요, 조정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귀신이 고칼로 넣으시죠. 주식 시장에선 이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모든 낙관적인 환경 아래서 조정이 될 때는 비관적인 아주 작은 하나를 붙들더라. 근데 이제 지금 금리는 그런 작은 팩트는 아닌데 어쨌든 항상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었던 팩트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뭘 갖고 투자할지를 생각할 때 뭐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이 맞으면 참 도움이 되는데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는 더 맞는 것들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결론이 그럼 뭘 보고 투자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게 사실 좀 공부나 경험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쪽이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항상 드린 거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왜냐하면 이 오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충분한 지식과 이 근력을 가질 때까지는 너무 나를 위험에 노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날로 나를 노출하는 순간 엄청 비참한 꼴을 당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벌거벗을 때까지 방어를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를 빨리 노출시키면 안 되죠. 내가 저력이 있을 때까지는 좀 못해요 라고 하든지, 그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걸로 보면 간접 투자가 적합하다. 간접 투자를 좀 하다가 힘도 기르고 지식도 기른 다음에는 서서히 직접 투자에 진출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간접 투자는 근데 이럴 수 있잖아. 그건 재미가 없어요. 수익도 너무 낮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다. 느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건 그래도 재미도 좀 올리고 수익도 직접 투자랑 똑같지 않고 어쩌면 직접 투자랑 준할 수도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간접 투자를 저희가 ETF로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ETF는 직투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모스가 주로 하고 있는 산업 투자는 직접 투자에 준하는 성과도 많이 나와요. 방법적으로 조금씩 이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심심하고 너무 약한 것 같으면 ETF 투자를 하시라. 이거는 근데 제대로 하면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의 특성을 100% 훌륭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방식은 직접 투자는 같잖아요. 내가 주문 내고 가격 막 나오고 그죠? 실시간 정보 조회되고 직접 투자 똑같지만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사람의 심리적인 멘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직접 투자가 훨씬 더 훌륭해요. 덜 흔들리고 덜 압박당하고 그리고 결과가 덜 나빠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나쁜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주식 투자에서 망한 놈밖에 못 봤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는 그런 개념들이 아예 사라져버려서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망한 의미들은 다 잘못한 거예요.
그 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마리아나가 허용돼 있는데 마리아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나 말고 이 마약 그런 거. 걔는 그 자체가 선한데 잘 쓰면 되는데 못 쓴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빠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잘 보면 기업 투자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거예요. 저희는 왜 금융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내가 기업을 차릴 수 없다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네, 네.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1,000억짜리 평가 받는 기업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기업에다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내 캐피탈도 성장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이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일반적으로 예전에 하던 그런 주식 투자 방법, 기존의 주식 투자 방법은 안 맞아요. 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을 몰라. 그냥 얘기를 듣고 사. 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아르바이트 같이 하는 친구가 야, 너 이번에 뭐 사가지고 30% 먹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 그게 뭔데? 아, 이런 거야. 진짜? 야, 핸드폰 꺼내봐. 그래서 사는 거. 이 정도 귀여운 거예요. 근데 계속 그래. 투자는 단위가 몇 천만 원이 됐는데도 계속 무슨 방 들어가서. 무슨 방에서 알려주는 주식이 왜 처음엔 오른 줄 아세요? 무슨 방에서 사는 사람이 그 같은 시간에 사잖아요. 만약에 거래량이 1,000주인 주식인데 네. 무슨 방 사람이 2,000명이에요. 한 번에 사면 막 오르겠죠. 네. 근데 같은 타임에 사게 만들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오르죠. 그게 뭐예요? 폰지 사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들어온 사람 돈 받아서 앞 사람 돈 주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거 갖고는 안 하죠. 제가 주식 브로커 때 작전 많이 이제 어떻게든 접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작전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갖고 작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해요, 작전을. 예,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슨 방 계속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네, 네. 투자도 어떻게 모르고 해요. 그죠? 그렇다고 재무제표를 꼭 다 읽을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도대체 지금 그 시장에서, 그 산업에서 왜 점유율이 높고 네. 앞으로 더 높아질 거고 또 그 산업에서는 뭐가 포인트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네. 그런 투자가 좀 유명한데 그런 공부는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을 회계학원 다니면서 배워야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정보가 대칭이에요. 누구한테도 공평해요, 지금은. 네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 브로커 때 제가 통화하고 있으면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몇 명씩 항상 서서 기다리셨어요. 왜? 저는 전화 2대 갖고 심지어 이것까지 끼고 했었어요. 주문하고 통화하고 해야 돼서. 근데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다가 제가 전화를 딱 끊으면 딱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가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뭐냐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뭘 거예요? 장시장 잘 부탁해. 이거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인터넷이 없던 시대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증권회사의 그 주식 브로커가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나 그 기업의 실제 뭐라 그러죠? 그런 거, 그 기업 탐방, 기업을 가서 조사를 실제하는 조직이 증권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다녀도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지 방식으로 생각 안 하면 자기네들이 막 몇 교대로 막 교대를 하면서 야간에도 막 일을 막 하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미칠 듯이 지금 막 사람 뽑고 이러면 이거 주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주말도 없고. 근데 이럴 때 주식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뭐야? 이렇게 주문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반도체 호황이네? 삼성, 우리 회사라도 사자. 이래야 되는데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아씨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주식을 안 바라봐. 근데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회사 삼성전자 딱 방문했는데 벌써 지난달에는 2개조로 돌아가더니 이번엔 3개조야.
그 다음에 3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6개월치 주문이 들어왔어. 딱 봤는데 막 밤에 야근까지 해. 네. 이런 게 전부 다 주문 많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뭔가 뭐야 이거? 그러면 지금 같으면 이런 거죠. 그 대만에서 불났어요. 대만 반도체 업체에서. 그러면 공급이 확 딸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문이 많아지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갔다 오면 그걸 리포트를 써가지고 각 지점에 있는 저희들한테 그 당시는 아침마다 데일리라는 걸 보내줬거든요. 페이퍼로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 데일리,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야, 너는 후배니까, 그래서 아침에 저 일찍 가가지고 그 당시 증권회사 한 열 몇 개의 데일리들을 다 읽고 7시 반부터 선배들한테 이거 설명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현대데일리에서는 뭐가 나왔고요. 삼성데일리에서는 뭐가 나왔고요.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로 브리핑. 예. 왜냐면 너 늦게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저는 다른 회사에서 옮겨왔거든요, 증권회사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즘 실적이 좋다는 거를 증권회사 PB들, 그러니까 주식 브로커들이 적어도 한 2달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탐방 갔다 온 애널리스트 때문에. 그러면 제 주변에 길었던 어르신들에게 제가 삼성전자를 적어도 피크가 뉴스에 나오기 한 달 전에는 사드린다고요. 근데 그 당시도 어르신들은, 저를 의지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매경 이렇게 탁 펼치시면서 딱 놓고, 봐봐, 삼성전자 이번에 저기 6개월치 수주 받았어. 삼성전자 사자고 딱 이러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거야? 이미 다 올랐는데. 신문 보고 하면 안 돼. 신문에 나오면 끝난 거야, 이제. 그게 코스토랄리의 빼따꽁풀리라는 이론이에요. 기정사실화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의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신문에 나왔으면 기정사실이야. 그 빼따꽁풀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투자인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고, 저를 의지하는 분들은 한 달 전엔 제가 알려주거든. 애널리스트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먼저는 수익을 내잖아. 그죠? 네네. 이게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예요. 정보 접근이 전음만 가능했던 거지. 네네. 그러니까 주식 브로커가 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런 내역이 이미 그런 거에 다 공개돼요. 심지어 애널리스트가 지금 유튜브 나와서 막 떠들어 주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회사의 재료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처음으로 안 것처럼 투자하면 안 돼요. 네. 이미 많이 반영됐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옛날에 주식 브로커는 데이터만 줘도 돈을 받아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피를 받아도 돼요. 데이터만으로도 돈이 되니까. 데이터가 모이면 이제 그 난리지처럼 이런 게 되는데, 뭐 이렇게 이 단계가 지금은 주식 브로커는 없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나 난리지나 뭐 이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사이트까지 서비스 해야 돈을 받아 마땅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모이면 인포메이션이 모이면 난리지가 모이면 인사이트예요. 예전에는 데이터만 서비스해도 수수료를 받아도 됐다고요. 왜? 정보 우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인포메이션 단계 갖고는 돈 못 벌어요. 적어도 난리지, 적어도 지금은 인사이트까지 가져야 돼요. 난리지들을, 지식들을 모아서 인사이트까지 단계까지 만들어서 줘야 그게 돈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전문가들의 날 정보, 인포메이션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네,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매도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돈으로 구현해내는 단계다 보니까 네. 의견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에 버는 돈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정보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정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역정보죠. 자기에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한 거니까. 그러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말했다 그래서 믿어도 될까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막 열심히 보셔도 이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코로나 터지고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계속 부르짖은 분 계세요.
유튜브에 나온 유명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줬어요? 인버스 투자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수익 보셨어요? 계속 올라왔어요, 작년도에는. 인버스 아주 박살났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 논리에 젖어드니까. 왜? 그 사람들이 다 애널리스트 같은 거 했던 사람들인데 뭐 허술한 논리를 말하겠어요? 지표를 안 말하겠어요? 지표를 말하면서 말하니까 우리가 다 믿죠. 그리고 그걸 믿었으니까 어때? 나와서 행동할 때 다른 행동 못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 이제 이 말은 안 말하지만 트랩에 갇힌 것 같이 돼요. 생각이. 못 벗어나요. 작년 그 트랩에 있었으면 재미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장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시고 경험도 좀 가지신 다음에 네. 좀 만반의 준비가 되면 직접 투자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 지금 기술주가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 멈추나요? 언제 올라가나요? 이걸 맞히는 건 제가 못하지만 네. 그것만큼 중요한, 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 답답하고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요게 그냥 의미 없는 조정이 아니라 아프기만 한 조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조정이 되게 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잘 모르시겠으면 또 보시셔야 되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아크인베스트의 그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월간 보고서, 월마다 하는 보고서 3월에서 말했던 내용을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걸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그녀의 말만으로는 이제 지식의 차이 때문에 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약간 사례들을 들면서 네.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미진하시면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3월 월간 보고서를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에 있어서 타임 호라이즌이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자할 거냐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왜냐하면 6개월, 타임 호라이즌이 6개월이면 6개월 뒤에 평가해서 마이너스 났으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타임 호라이즌이 5년이다. 네. 너무 기네. 타임 호라이즌이 1년이다. 그러면 6개월이 됐을 때 마이너스 나 있었어도 네. 1년이 되는 12개월 됐을 때 플러스 10% 나 있으면 플러스인 거예요. 다른 점 이해하시나요? 기간을 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 기간을 정하는 거. 저희는 고객들이 왔을 때 저희 파트너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죠. 얼마 기간 동안 하실 건가요? 네. 목적이 뭡니까? 네. 네. 목적을 잘 달성하고 기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여야 투자가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크인베스트는 인머스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크를 따라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왜냐면 아크인베스트는 연 15%가 목표 수익률입니다. 컴파운드, 그러니까 복리로. 그러면 5년이 되면 더블이 돼요. 이 투자금의 더블이 됩니다. 저희 얘기는 하지 말고 어쨌든 저희도 15%가 목표고 그런 그 컴파운드 비율 때문에 15%로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타임 호라이즌이 5년이고 연 15%고 그래서 5년이면 더블이 되는 목표를 가진 그런 투자가 이런 걸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5년을 본다고 하면 2년이 됐을 때의 점수는 완전히 끝난 점수가 아니에요. 완결된 점수가. 5년이 돼야 되죠. 네. 5년 다 합쳐서 30%가 목표다. 되게 보수적이고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 5년 뒤에 30%만 나 있으시면 뭐 자금에 따라 다르지만은 좀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그냥 아주 직관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 아크는 5년으로 평가를 하는 회사예요. 5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가진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널리스트부터 포트폴리오 운영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돈을 굴린 성적으로 평가받는 월급쟁이에요.
아까 국민연금 다 말씀드렸죠? 네네. 평가 단위가 얼마냐? 1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더블이 날지라도 1년 된 시점에서 마이너스면 너 마이너스. 아까 제가 헤지 펀드 얘기 드렸잖아요. 6개월 뒤에 테슬라가 2배 올라갈 걸 다 알고 있어도 일단 지금 한두 달 동안에는 폭락에다 투자한다. 왜? 그거에 대해서 돈이 더 버니까. 마찬가지로 1년 평가를 받는 기관 투자자들은 1년 내에 쇼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1년보다 더 뒤에 수익이 나는 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팔고 1년 내에 수익이 나올 걸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술 투자는 1년 내에 쇼부가 나는 것들은 없어요. 테슬라조차도 지금 이익이 나는 회사조차도 진짜 우리가 바라는 이익은 한 3년에서 5년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평가를 받는 사람은 테슬라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3년 뒤에 5년 뒤에 수익이 나거든요. 지금은 수익 구간이 아니라 투자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얘를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비스업 얘기도 했지만 이전에 못하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막 레스토랑 가고 막 여행 가고 해외는 못 가도 막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복 소비처럼 더 몰려서 나오는 소비가 바로 실적으로 증명되는 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 몇 배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의 산업이 있고, 온라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늘리지 못하는, 이미 코로나 때 미국같이 10% 미만 온라인 보급률 10%도 안 되던 5% 나라가 20%가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백신 때문에 매출 신장되는 정도가 온라인 플랫폼은 아까 여행이나 레스토랑처럼 더블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산업 구조상.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바로 눈앞에 이 더블을 바라보는 시장이거든요. 왜?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하고 막 여행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보복적으로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 우리 마음 어때요? 한국 사람들도 나 되기만 하면 나 진짜 여행 갈 거야. 네네. 그런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안에 그게 이제 이번 주는 아니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돼요? 1,400불인가 이번에 주는 게? 그 바로 돈 꽂아주는 거 통과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두 주 내에 바로 계좌에다 1,400불인가 꼽아줄 거예요. 그것만 줘요? 여러 가지를 주니까 지금 역사상 미국 저축률이 제일 높아져 있고 최근에 다시 높아진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좀 돈도 쌓아놓은 거예요. 그 쌓아놓은 돈의 파워가 어떻겠어요? 마음은 굴뚝 같으나 돈이 없는 사람과 마음 굴뚝 같고 돈도 있는 사람의 그 매출 실적은 어떻겠어요? 엄청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그 대폭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돈도 두둑하지,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때문에 생활이 가능해졌어. 여행이 가능해지. 이것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진 산업들을 아까 기관 투자자는 외면할 수 없어요. 왜? 1년 만에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기관은 성장주를 내려놓고, 네. 왜?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하고 당분간 시달릴 수 있으니까. 네. 1, 2년 동안 길게 보면 성장주가 반드시 상승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산수갑산을 가도 지금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한두 달 동안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이 막 30, 40% 오르고, 그 다음에 금융이 막 20%대 오르고, 눈에 보이는 업종들이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벤치마크라거나 1년 평가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셨으면은
벤치마크라는 걸 하나 더 이해하셔야 돼요. 테슬라가 작년 S&P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투자자가 거의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었어요. 왜? S&P 500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벤치마크 편입 전에는. 그래서 개인들이 좋게 생각을 하면 빠르게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 기관 투자자는 타임 호라이즌이 1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평가 기간이 1년이니까. 더 짧아지면 짧아졌지 길어질 수는 없어요. 바보같이 의욕적으로 3년을 바라보고 일하면 1년 있다 잘려요. 자기가 의욕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월급쟁이 사장인 기업과 오너가 사장인 기업이 차이가 많아요. 저는 오너가 경영을 하시는 회사를 다녔어요. 결정이 참 많이 달라요. 월급쟁이 사장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1년 내에 평가받아서 인센티브 받아야 돼요. 결정하는 거 보면 진짜 적나라합니다. 1년 안에 쇼부 봐야 하니까. 무조건 숫자가 좋게 나오는 거를 두 말도 안 하고 선택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왜?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다 자기는 잘리거든요. 인센티브 못 받아요. 왜? 뭐든지 간에 진정한 성장은 1, 2년, 3년 투자해야 되거든요. 직원에게도 투자하고 회사에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자기는 1년 만에 잘리니까 네. 그걸 하는 월급쟁이 사장은 없어요. 똑같아요. 기관 투자자는 벤치마크로 평가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뒤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해봤자 자기는 득이 안 돼요. 그래서 짧게만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산업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나요? 기술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기술은 파괴적 혁신? 혁신 기업들이에요. 네. 혁신 기업들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기하급수 기업, exponential company 뭐 이렇게 말하는 이 기하급수 기업은 뜻이 뭐냐? 상장하고 1조를 가는데 단 1년이 안 걸리는 기업들. 옛날에 그 포춘 500대 기업들은 1조를 가는데 평균 2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회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네. 힐튼 같은 데들. 그런데 힐튼과 비교되는 플랫폼 기업 에어비앤비는 힐튼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8년 만에. 무슨 말이 있냐?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익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막 현금을 쌓아놓는 이익이 발생해요. 왜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튜브 예를 들어드렸죠? 들어가는 자본이 거의 없어. SK텔레콤과 유튜브가 2018년도에 매출이 같았어요. 1년 매출이. 하지만 SK텔레콤의 그 매출을 내기 위한 자본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통신망을 깔았으니까. 유튜브는 자본금이 안 들어가진 않았죠. 뭐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댓글 다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는 뭐 월급 안 주나요? 뭐 이런 막 다 하셨는데 예, 그런 거 다 포함해도 굉장히 작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거 뭐예요? 그게 뭐냐면 자본이익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들어간 게 적으니까 버는 족족 수익이 되는 거예요. 현금을 쌓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거 없이 바로 돈을 벌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기술이 깔아줘야 돼요. 네. 공개된 기술들. 우버가 왜 바로 돈, 우버가 무슨 특별한 뭐 박사 조직입니까? 무슨 기술을 개발해냈나요? 아니잖아요. 쉐어링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웨이즈 스토리라는 걸 말씀드려요. 항상 웨이즈 스토리는 뭐냐면 웨이즈라는 기업하고 나부텍이라는 회사를 비교해 드리는데 나부텍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둘 다 내비게이션 회사예요. 2007년도에 나부텍은 유럽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하는 회사냐면 길 옆에다가 센서를 박아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그 센싱을 통해서 차가 어디에 몰리고 어디가 한산하고 이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회사예요. 나부텍은. 전 유럽에서 도로에 제일 많은 센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나부텍이었어요. 그래서 노키아가 나부텍을 8조인가에 사들였어요. 왜? 아이폰 애플에게 쇼크를 받았어요. 노키아가. 원래는 노키아가 진정한 핸드폰 회사였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딱 등장을 하니까 지네는 허접대기야. 막 이래서 쇼크를 받아서 자기도 미래에 투자한다고 내비게이션 회사를 사들인 거예요. 8조에.
옆에 센서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나부텍이 유럽 그건 거리로 따지거든요. 센서가 박혀 있는 거리가 몇 킬로, 몇만 킬로. 전 세계 1등 나부텍 계열 8조에 사들인 거예요. 이때 같은 2007년에 이스라엘에 스타트업이 하나 생겨요. 웨이즈라는 회사입니다. WAZE. 이 회사는 똑같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건데 가진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폰이 GPS 기능이 있잖아요. 아이폰에 각각 들고 다니는 아이폰에 GPS 신호를 받아서 내비게이션 표시를 해준다면 어떨까? GPS 신호는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신호를. 이거는 뭐냐면 그런 공공재 같은 거라고 평가받거든요. 구글세 같은 게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웨이즈는 돌아다니는 아이폰 소유자들의 신호를 받아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자본금이 어때요? 별로 들어갈 게 없죠. 무슨 센서를 박아야지. 이건 그냥 아이폰의 신호만 받는 건데 3년이 지났는데 나부텍보다 10배 이상의 센서 숫자를 갖게 됐어요. 왜? 아이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3년 뒤에 웨이즈는 구글에게 1조에 인수됐어요. 150명 직원인데 1조억 달러예요. 나부텍은 8조에 노키아가 샀는데 나부텍 포함해서 노키아 전체가 7조인가에 구글 저기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거기에 인수됐어요. 그러니까 노키아는 지 값 빼고 나부텍 값도 못 받은 거예요. 왜? 나부텍은 왜 의미가 없어졌어 이제 센서 박는 건. 자본 없이 이익을 보는 웨이즈가 생겼단 말이죠. 이게 기술의 시대예요.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기하급수 기업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하급수 기업은 1년의 호라이즌으로 보는 투자자에겐 안 보여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1년 안에 쇼분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1년 만에 변화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현금과 수익성이 어떠냔 말이죠. 그러니 진짜 대박을 기관 투자자는 허용을 못해요. 월급쟁이라서. 지금 아무리 테슬라가 몇 달 뒤에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도 걔들은 테슬라를 팔아야 돼요. 왜? 벤치마크로 평가받는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눈에 보이는 당장 실적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경기 민감주를 사들이고 금리에 의해서 일단은 내려갈 수 있는 기술주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들이 테슬라에 작년 말까지는 기관 투자자 지분이 없었어요. 왜? 벤치마크에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S&P에 편입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희대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그 벤치마크, 그 S&P를 추적하는 제가 전부 다 테슬라를 그만큼 샀다고. 얘들이 벤치마크를 조정만 하면 테슬라는 아무리 좋아도 떨려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1년 내에 쇼부를 볼 수 없다고 치면 테슬라를 파는데 그러면 테슬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기관 투자자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타임 호라이즌 자체가 아크처럼 5년인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중간에 1년 평가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2년 뒤에 60%, 70%가 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타임 호라이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2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2년 뒤가 중요해. 아크는 5년 뒤가 중요해. 네. 그럼 5년 뒤가 중요한 애들은 사서 들고 있을 수 있는데 1년이 중요한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팔아야 돼요. 자기 평가가 떨어져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 이제 그 성장주를 투자하는 혁신 기술주를 투자하는 어떤 그런 투자의 방법 중에 투자의 현명한 것 중에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을 좌우한다. 내가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냐. 이 캐시우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5년. 왜? 직업 잃을 위험은 없으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은 직업을 잃어요. 벤치마크 평가받아서 낮으면 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5년을 투자하는 기술 투자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핵심 기술주를 투자하는 방법을 한 가지, 두 가지 지금 벌써 3가지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가트너의
지표를 보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돈을 버는 기술주를 그 시점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걸 드렸고요. 오늘은 기술주를 볼 때 그 기술주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라이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크에서도 작년 2020년 1월 달에 얘기했던 거예요. 라이트의 법칙은 뭐냐면 무어의 법칙처럼 기술 기업이 성장하는, 기술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S곡선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화율, 침투율이 5%일 때, 10%일 때, 20%일 때 그 확산력이 다르다는 게 S곡선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지난번에 같은 호곡선도 마찬가지, 초반에는 인기가 올라가지만 떨어졌다가 다 실망했다가 다시 20% 이상 올라갈 때 진정한 상승 곡선이 시작돼요. 이때 기하급수적 성장이 시작돼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말할 때 2008년도에 OCI가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다. 태양광 업체로서. 이때 유럽에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 보조금 때문에 OCI라는 기업이 제 기억에는 지금 5, 60만 원 갔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와서 이번에 작년부터 제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S곡선에 의하면 진정한 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이 없어도 태양력 경쟁력이 있다. 이번에 텍사스 재난 그 한파 때문에 취약점이 드러나긴 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S곡선에서 이제 기하급수 성장 곡선에 들어간 진정한 성장 국면의 투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ETF 말씀드렸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막 쓰실걸요. 대표님이 추천하신 그거 샀다가 지금 막 반토막 나 있어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오바마도 높았지만 그때는 전 세계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가장 급한 문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환경을. 왜? 이걸 빨리 멈추지 않으면 요번에 텍사스 한파가 왜 온 거예요? 환경재해예요. 네. 지구의 온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생긴 거예요.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근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죠. 네. 왜? 트럼프 없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버렸죠. 이 대재앙이 환경재앙이라는 걸 모두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 천하의 시진핑도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야 원래 환경주의자고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서 전기차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 누가 줘도 테슬라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라이트의 법칙이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비용이 20%씩 절감하더라라는 109년의 자동차 산업을 조사한 학자의 이론이에요. 109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조사했더니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비용이 20%씩 떨어졌더라는 거죠. 반도체 무어의 법칙처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 무르익는 바람에 전기차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20년도에 원래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2020년 전기차 판매 대수를 170만 대로 줄여서 예상했어요. 작년 12월 말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결과가 나왔어요. 까봤더니 330만 대가 팔렸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팔릴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 애널, 이 삼성증권 애널 누구는 이번에 보니까 2021년 컨센서스 조사했어요. 테슬라는 87만 대 팔 걸로 보고 74% 증가해요. 글로벌리 2021년 동안 450만 대에서 520만 대 팔 것 같다. 이게 얼만큼 성장인 줄 알아서요? 연율로 40%에서 60% 성장한 거예요.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근데 지금 보자. 아까 제 라이트의 법칙대로 하면 생산이 2배가 되면 단가가 20%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율 40에서 50%씩 성장하면 아크가 조사해 보니까 컴파운드로 82%씩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연해.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생산 늘어나는 걸 말한 거니까. 그럼 비용이 그 비율만큼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20%씩 비용이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반대로 이게 수요를 일으켜요.
자동차 회사들이 팔려고 예상하는 차에 대한 어떤 예상이 달라지면서 너도 나도 더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하급수 기업이 왜 가능하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기술적 융합에 의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1년 타임 호라이즌으로 보는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꿈에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타임 호라이즌이 짧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전기차가 이렇게 테슬라가 어떤 가치를 받는 그런 것 중에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세 개의 기술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만 해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배터리 단가가 떨어지면 전기차 전체 단가가 떨어져요. 현재 한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에서 보니까 한 1,300만 원이더라고요. 배터리 값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기차, 이 차가 한 3,000만 원이면 1,300이 배터리 값인 거예요. 그럼 배터리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값이 절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네. 예.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는 수요를 그만큼 일으키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저희가 보는 그런 기하급수 기업들은 다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3, 4가지의 기술이 융합돼서 일어나더라.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일에 숙련된 사람이냐면 자기 산업의 전문가들이에요.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이 같이 융합되면서 속도가 폭발하는 거를 생각해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동차 애널이면서 디스플레이나 로봇 애널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융합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가 볼 때는 죽었다 깨나도 테슬라는 버블인 거예요. 여러 개 산업이 융합돼서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커버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산업에 특화된 사람들이 보는 눈 안에서는 혁신적인 성장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 이런 거를 감안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가치 있게 보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섹터가 융합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도 어디에 보고 있냐면 MAAS라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예요. 네. 이 약자가. 그런데 이 대표적인 MAAS의 대표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 택시는 3가지 기술이 있어야 빠르게 단가 하락하면서 현실화돼요. 그 3가지 기술이 뭐냐면 로봇공학, 그 다음에 전기차 기술, 인공지능. 이 3개가 같이 병합됐을 때 빠르게 현실적인 어떤 비즈니스가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저희 고객들은 알고 계시지만 올해 CES에서 나온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로봇 얘기를 작년도에 발리라는 로봇스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인공지능과 로봇과 IoT와 5G가 결합했을 때 의미 있는 디바이스가 나온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3개의 기술이 각각 다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 닷컴 버블 때처럼 이 산업에다 투자해 놓고 5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타임 호라이즌이 1년밖에 안 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타임 호라이즌이 1년 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팔고 테슬라를 팔고 사야 되는 경기 민감주가 지배적인 시장이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나 지금 기술의 기하급수 기업에 대한 이해가 되기만 한다면 지금 1년 내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투자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경기 민감주로 다 갈아타야 되는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계속 그쪽만 오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유독이 성장주는 빠지고 있어요. 기술주는. 예.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빠질 수 있는 경쟁자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모멘텀이 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술주들이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는 1년짜리 시각밖에 없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산수급산을 갈지라도 지금은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러냐고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장을 지켜볼 때 그런 모습이 있으니 이제는 갈아타야 되는 거냐, 이제 성장주가 끝난 거냐, 이런 생각들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개, 세 개를 말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투자들. 아까 제가 연기금이 이 상황에서도 계속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가능하면 지금은 이 공매도 아까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런 산업별 섹터 리밸런싱에 가장 폭탄을 맞은 데를 혹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왜?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아크도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 안에 테슬라도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런 집중적인 포화의 대상이 된 기술이나 산업이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면 사실상은 투자할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런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은 쪽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없잖아요.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팔고 경기 민감주를 사는 듯 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게 물타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아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중간에 이걸 이제 이 인터뷰 보시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위험이지만 상승장에서는 큰 변동성은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제 뭘 팔아서 떨어진 걸 사고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환경이 허락한다면 지금은 아주 더 많이 하락한 기술주들에 대한 이제 구별은 해야겠죠. 다른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주 중에서 적자 기술주, 이익을 내고 있는 기술주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완전히 현실화돼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아까 말씀 기하급수 기업처럼 수익성을 현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수익성을 가진 산업에 가까운 기술주라면 지금 떨어진 거가 사야 될 기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도 구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50대 50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기술주가 더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자금은 기술주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에게 우선권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투자 대상의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착시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시장의 주요한 투자자들이 여기서 엑시트를 해서 다른 쪽을 사는 듯 하니까 나는 손해를 봐서 못 팔고 있지만 그래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내지는 이거 이제 여기서 떠나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오늘 그런 설명을 한 거고요. 굳이 추가 투자를 해야만 여기서 엑시트 할 수 있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뷰로도 한번 보시라는 거고 그런 뷰가 지식이 따라가시고 생각이 따라가시면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좀 더 줄어들어서 스트레스가 적어지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도 추가 투자를 못해도 기다리면 이 변동성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준이 나스닥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 안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탄탄해졌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붕괴되는 일들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연준이 바로 민감하게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러니까 17일날, 18일날 FOMC에서 막 연준이 굉장히 기술적에도 우호적인 금리를 이제 상승을 좀 조절하는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이렇게 이 시장을 부양해야 될 정도가 아니게 시장이 탄탄해요. 다우는 지금 계속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진 하지만 그 연준의 그런 그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야만 되는 상황이 형성돼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연준에서 정책으로 발표를 안 해도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채 팔고 장기채 사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장기금리 상승은 진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빠르게 한 주 내에 장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 두세 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금과 같을 수 있으니 만약에 어떤 좀 더 장을 이제 여유롭게 봐야 된다면 한 달 정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사지 말고 4주 정도를 생각해서 주간마다 사시든지 2주마다 사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네, 너무 바로 이 시장이 진정될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여러 가지 나머지들을 체크해 보니 기본적으로는 장기 금리를 진정시키고 이거 올라가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은 곧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상 정도만 이제 지나면 연준에 의해서라도 장기금리 상승은 진정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런 기미가 어떤 팩트로든 나타나면 기술주는 또 다시 이제 하락이 심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뭐 지표는 안 갖고 왔는데 네. 한국경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오히려 기술주는 수익률이 좋았다. 한번 한국경제 찾아보세요. 지나간 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에 기술주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술주 빠지는 거랑 뭔가 배치되잖아요. 왜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높을 때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근데 실제 시간적인 통계로는 오히려 기술주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만약에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만 되면 또다시 그걸 갭을 메꾸는 상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무차별적으로 오르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수익성이 있는 기술주들. 왜냐하면 올해 2021년도에 EPS 예상이라는 게 있어요. 포워드 EPS 12개월 수익을 예상하는 게 있는데 분야별로 예상을 해요. 섹터별 이익 예상을 봤을 때 이익이 제일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건 역시나 몇 년째 IT입니다. 기술주,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의 국면을 벗어나고 보면 또 기술주는 역시나 실적으로 증명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덜 힘들게만 잘 지나가시면 되고 지금 들어오시거나 그 다음에 추가 투자하실 때는 시장에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추가 투자의 기회일 수 있다.